안녕하세요. 정림건축 이영재입니다. 먼저 그 시절의 정치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노태우 대통령 정권 때까지 근현대사의 우리 정치의 모든 사안들이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고 보면 되겠죠. 결정적인 계기는 우리가 86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88년에 세계 올림픽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88년도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함으로써 우리 국격이 문화 경제 성장과 함께 굉장히 발전이 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와대의 집무실은 일제강점기 때 만들었던 경무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내에 사무실을 위한 본관과 그 당시는 춘추관이라 안 그러고 보도관이라 그랬죠. 프레스센터, 그다음에 살림집인 관저를 새로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가을에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그해 말에 이 청와대에 새로 프로젝트를 한다는 그런 연락을 정림에서 받고 세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제 본관이고, 그 다음에 프레스센터, 백악관으로 말하면 이제 이스트룸 같은 보도관이 이제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살림집 관저가 있었죠. 근데 우리 정림건축은 본관과 춘추관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많은 검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 당시 국내에 많은 설계사무소가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 기술적 그런 이 지위나 그 조직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우리 정림건축이 그 당시에는 이 굉장히 앞서가는 디자인과 훌륭한 그런 이 조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나라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상징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집무실, 굉장히 아마 이 여러 가지 의의가 있죠. 우리 건축의 상징성, 우리 전통 건축을 표현하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 전통 건축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미 결정이 돼 있었고요. 저희가 현장을 여러 번 왔을 때 이 주변이 한 7만 평 되는 그런 부지인데 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우리 이 전통 건축의 한옥이 들어가면 그야말로 자연 속에 우리 건축의 멋을 품격 있게 담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전통 건축의 형태를 따라가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해서 본관 같은 경우는 본체와 별체가 앞에 두 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큰 마당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건축의 멋이 점층적으로 공간을 들어가면서 맞이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안과 밖이 다르죠. 그래서 바깥 마당이 크게 있고 들어가면 앞마당이 있고 그 다음에 현관체를 통해서 본체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 북악산과 경복궁의 신부문하고 우리 본관하고는 정확하게 남북축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위계를 배치에서부터 가지고 있고 신부문을 뒤로 하면서 청와대 정문으로 들어오면 이런 공간들이 살짝 레벨이 서서히 올라가죠. 점층적으로 올라가면서 시각적인 구조가 이렇게 북악산으로 이렇게 공간이 흐름을 갖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이 전통 건축의 멋스러움의 어떤 그런 장소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전통 건축은 건축 공부하는 여러 분들이나 또 우리들의 기라상 같은 선배님들께서도 이미 엄청난 그런 이 연구를 많이 했죠. 본인도 마찬가지로 전통 건축에 관심이 많았었고 계승하는 방법,
또는 우리 아름다운 전통 건축을 이어가는 그런 해법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우리 건축의 사상, 철학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건 뭐 아시다시피 풍수지리에 의한 그런 택지를 어떻게 선정하느냐부터, 또 하나는 우리 전통 건축이 갖고 있는 공간적인 멋을 담을 수 있는 방법, 그 마지막으로 형태적인 방법을 모사하는 것. 이게 아마 우리 전통 건축의 직설적인 아마 그런 그 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본관만 해도 용마루까지 높이가 한 30m 되죠. 처마 길이가 약 90m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스케일의 건축물을 어떻게 우리 한옥을 만들 것이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걸맞는 목재를 구할 수 없는 사안이고, 우리 정림 건축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그거는 뭐냐면 신소재, 신재료를 사용해서 그러한 목조 건축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전통미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이제 깊이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건물의 구조는 철골 구조입니다.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했던 철골 구조였고, 물론 그 이전에 콘크리트 건축은 좀 있었겠지만 철골 구조로 그 큰 공간을 풀었고요. 전통 건축의 그런 아름다운 요소들, 뭐 공포로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 상징적 의미들은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신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처마나 석가래 부연 뭐 이런 부분들은 GRC라는 소재, 그라스 파이버 콘크리트라 그래서 그런 소재를 마침 나오게 돼서 개발해서 가볍게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다 시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형태미가 갖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요소를 현대적 재료로 우리 기술에 맞게 시공할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그 시대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전통 건축의 현대화라는 생각을 합니다. 궁궐이나 사찰 오방색에 의한 단청을 화려하게 하는데, 저희가 건축을 지금 다시 재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전통 건축의 멋을 따라가면서 똑같이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전체적인 멋을 다 따라가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우리 건축의 어떤 비례, 조화, 그 이전에 우리 이 북악산을 배경으로 한 어떤 자연 속에 앉혀 있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적인 우리 건축의 멋을 배치와 공간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인면 요소로서는 화려함보다는 이 건물의 격에 맞게, 어떻게 보면 이미 팔짝 지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상징성이나 품위와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어떤 품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장적인 면에서 장식적인 것은 극히 절제를 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현관체에만 오방색의 몇 가지 색으로 해서 극기 단청이라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색이 단순하지만 간결하지만 아주 이 문양 패턴이 멋스럽게 나타나 있게끔 현관체만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청와대의 시작은 경부대가 일제강점기 때 세워지고 미 군정 때도 거기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이렇게 이어졌는데, 그 경부대 건물이 윤보선 대통령 때 앞에 이 현관체에 청기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청와대라고 이름이 시작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붕 본관에는 약 한 15만 장의 기와가 청기화가 올라가 있죠. 그래서 기와 한 장 한 장도 다 도자기 굽듯이 그렇게 구워서 삼겹이유, 기와 중에 대화, 중화, 소화가 있는데 제일 큰 대화로 해서 삼겹이음을 했기 때문에 아마 뭐 웬만한 자연재해는 충분히 견딜 거고 오랫동안 아마 유지 관리가 될 겁니다.
건축의 중요한 게 이제 그 본질적으로 결국 컨텐츠를 어떻게 뭘 담느냐. 우리 건축가들이 고민한 프로그램을 그러면 어떻게 담아야 될까 하는 거는 그 건물의 속성을 다 해체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 비서실하고 수시로 이제 공간 조닝에 대한 것부터 처음에는 VIP 존, 뭐 그다음에 부속 시설에 대한 조닝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상세하게 각 그 실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사이즈를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정하고 물론 동선에 따른 위계를 가지고 그렇게 해결했죠. 다만 한옥의 어떤 그 틀 속에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선 해결이라든지 각 실의 유기적 연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고 지금 이 공간에 이 메인 홀이 가운데로 해서 이제 어간으로 우리가 궁궐 건축 말하면 정전을 말하면 중앙 스판이 어간이라고 그러죠. 양쪽 끝에 있는 게 협관이고 어간으로 이제 VIP가 들어오면서 메인 홀이 이제 당연히 여기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회랑을 통해서 별채, 세종실과 충무실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1층에는 주로 부속 기능하고 그 다음에 영부인 사무 공간이 우측에 배치가 되어 있고 대통령 집무실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대통령 집무실과 접견실, 기타 부속실들이 이제 2층에 구성되어 있는데 국정을 수반하는 대통령의 업무 1년 365일의 그러한 이 스펙을 다 이해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그걸 담아야 될지 하는 것들은 비서실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논의해서 실 배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국격을 담고 있는 이 대표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로서 당연히 오랫동안 영속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을 이제 건축적으로 우리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수명을 오래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거나 재료 선택이나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내진 구조 당연히 돼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소재들은 유지 관리에 비교적 그래도 편한 그런 걸로 예를 들어서 바깥 기둥이 원래는 뭐 우리가 목 구조로 돼야 되겠지만 철골 바깥에 단단한 화강석을 이용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창호 같은 것도 알루미늄 재질보다는 좀 더 견고한 동 재질을 썼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 건물의 품격에 맞는 또 오랫동안 영속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구현했고요. 또 비서실에서는 그 유지 관리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한옥의 멋이 특히 이 정전회 같은 경우는 건축의 선형에 대한 어떤 이 자연과의 조화 그 속에서 큰 스케일로서의 큰 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음에 뭐 공포라든지 지붕에 올라가 있는 뭐 잡상이라든지 그 중에 중요한 게 이제 그 용두입니다. 취두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그 경복궁에 있는 사진인데 그 당시에는 이거를 두 개로 나눠서 구워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요 본관에는 그거보다 큽니다. 약 2m가 더 넘고요. 이걸 하나로 제작을 해서 구웠어요. 도자기 공법으로. 그래서 요게 요 문양은 물론 뭐 요 형태를 반영을 해서 참고로 해서 용의 문양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용이 여의주를 물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도안이 들어가 있고 뭐 이 경우는 이제 이게 측면 비례를 본 건데 이런 비례들은 많은 고건축 궁궐을 포함해서 비례가 좋은 뭐 사찰 건축에서 아까 비례를 찾아서 썼듯이 이런 문살 하나도 지금 빗살로 되어 있는데 의미를 다 담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공포 그 다음에 기둥 사이에 낙양각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전통 건축에 그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지만 과감하게 그런 것들은 이제 없앨 거는 없애고 없앤 이유는 다른 것들이 이미 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채택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료들은 시중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소재 자체는 다 우리가 국산화할 수 있는 그런 소재고 다만 디자인으로서 스케치를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문고리면 문고리 하나도 대통령실의 어떤 그런 의미를 담아서 태극 문양을 넣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 주문 제작을 해서 조명등 하나하나도 다 우리 전통 건축의 이미지들을 연구해서 그런 데서 이제 그 모티브를 다 생각을 하고 이것들을 이제 재디자인을 하고 참고를 해서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짝도 빗살 문양도 다 마찬가지고 이런 이 문양의 사이즈도 크기도 전통 건축에서 비례해 있는 간격을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이 대통령 집무실의 품격에 맞도록 간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재조정을 했죠. 소맷돌만 하나만 해도 뭐 여러 장소에 이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어떤 소맷돌이 이쁠까, 뭐 아니면 좀 더 가공이 용이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서 창경궁에 있는 어수문에 있는 그 소맷돌이 비례가 좋아서 태극을 넣고 구름 문양을 넣고 그렇게 제작이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 공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떤 디자인을 할 것인가가 중요했고 그거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우리 전통 건축에서 아름다운 요소들을 그대로 차용을 하고 그런 요소가 무지하게 많은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달고 그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좋은 사례를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공이 된 겁니다. 다만 지금 그 시절에 이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가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수치나 디자인적인 형태를 약간은 변형을 해서 다 작업을 한 거죠. 그 당시에 인테리어 전문 업체가 두 업체가 이제 같이 협업을 했고요.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우리 목조 건축이 갖고 있는 보라든가 요소 하나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그냥 가구식 구조 그대로 소박하게 목조 가구식 표현을 그대로 하고 첨차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장식적으로 사용을 했고 조명 기구는 다 디자인을 해서 주문 제작을 해서 찬데리아 그다음에 벽부등 다 마찬가지로 전통 가구라든지 그런 요소들에서 이미지를 따서 디자인을 했고 또 이런 가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 그런 고가구의 이미지를 그대로 재현해서 제작을 했죠. 우리가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되게 토탈 디자인 개념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담게 되는데 원래 뭐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먼저 시작을 했죠. 청와대 본관, 춘천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내부 인테리어의 건축에서의 어떤 장식적 요소, 그 다음에 조명 요소, 가구, 디자인 이런 커튼 하나까지도 토탈 디자인 개념에서 형태와 색상과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그렇게 컨트롤해서 마감을 했던 겁니다. 이 패턴은 궁궐도 그렇고 우리 전통 마감하는 방법이죠. 널대는 방식을 따른 거고 그 다음에 우물 천장 한 것도 고건축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죠. 격자로 해서 가운데에 문양을 넣은 어떤 반잡 틀이 올라간다든가 그리고 현관체나 지금 로비 같은 데도 다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을 했죠. 건설회사는 본관과 관전은 이제 현대건설이 시공했고요. 춘추관은 유원건설이라고 그 당시에는 꽤 능력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식구들이 한 200, 3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침 이제 제가 설계 2실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1실, 2실, 3실에서 6, 7실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실에 인원 구성이 20명에서 25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침 우리 팀에서 그걸 맡게 됐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실 실장님, 이제 최태영 선배님 계셨고
제가 이제 바로 그 밑에서 작업을 이제 팀원들하고 할 그 위치였는데, 그래서 우리 팀이 자연스럽게 선정이 됐고, 사내에서는 착수를 하면서 이제 비서실하고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고, 그 당시에는 우리 내부에 이 기계 전기 설비 조직이 다 있었죠. 정림건축은 오래전에 태동할 때 이미 조직 설계, 그다음에 글로벌한 어떤 미래지향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사내에 건축 구조, 기계 설비, 전기 설비 부서가 다 있었습니다. 사내에서 원스톱으로 항시 작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89년도 여름까지 사무실에서 충분히 작업을 한 다음에 기본 도면을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장을 나오게 됩니다. 저 사무실을 비서실에 두고 감리 겸 어떻게 보면 이 현장이 이 패스트트랙으로 시행됐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실시간의 그런 이 진행 사안들을 바로바로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스케치들이 아마 꽤 여러 권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를 해고해 보면 물론 김정식 회장님 항시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고, 그 다음에 우리 실의 책임자이신 최태용 선배님, 또 같이 일하던 이종현 소장. 이종현 소장은 제가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 본관에 와서 마무리 지어줬고, 그 다음에 청근우님, 그 다음에 이호금님, 기타 우리 팀원들이 새롭게 전통건축을 이해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기술적인 것들은 우리 김창일 고문님이나 권동 고문님께서도, 왜냐하면 워낙에 이 프로젝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림에서의 어떤 이 맡게 된 것도 굉장히 책임감과 그런 이 중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사적인 관심을 다 가지게 됐죠. 두 분 고문님께서도 늘 보셨고, 결국 현장에서는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지원을 스케치를 해주고 바로바로 거의 휴일도 없이 그 2년을 있었던 것 같아요. 본관 배치도를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경복궁에 축을 맞춰서 배치를 하고, 바깥에 여기 이제 큰 마당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외부 행사를 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앞마당이 들어가면 이제 지금 현관체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사실 별채를 이렇게 바깥에 한번 이렇게 들어간 주 입구에 이제 배치한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궁궐이 과문이 있듯이 예를 들어서 그런 형상을 했는데, 이것보다는 대문체를 없애고 안에 현관체를 넣은 거는 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층을 우리 건축의 기단이 갖고 있는 그런 형상의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이 전체 건물의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되는 이런 높이를 전통 건축 표현하면서 그 스케일에 대한 이 조화를 현관체를 둠으로써 들어갈 때 어떤 진입에 대한 이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덜하게 됐죠. 공간 구조가 이 위치 장소가 이미 시내를 볼 수밖에 없는 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2층 집무실에서 남향 창을 보면 항상 서울시 이 모습이 전경이 보이실 테고, 공간 구성의 그런 격은 일반 건축 공간하고 공간의 품위와 성격 같을 수 있지만, 그런 작은 요소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적 요소, 장식적 요소, 이런 것들은 대통령 집무실이라는 품격에 맞게끔 너무 답답하게 좁게 이렇게도 안 될 거고, 좀 너무 크면 또 뭔가 허해 보이고, 사람이 이 건물을 만들고 그 건물의 공간은 또 사람을 만든다 하듯이, 가장 중요한 이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품격과 그런 권위와 국민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그런 심성까지도 사실 이 건축가가 이 건축 공간을 만들 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특히 스케일감,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춘추관은 위치로 봐서는 그 경내의 동쪽 끝자락에 있고 이 땅이 이 약간 형태가 둥그스름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벽은 아니고 저 자연은 돌담으로 돼 있어서 요 벽을 그대로 활용해서 평면을 만들고 그 돌담의 이미지가 그대로 외벽이 되게끔 삼청동에 들어오는 이 길에 바로 그 축선에 맞춰서 토술 산문을 배치를 하고 전체 경내 레벨 중에서 요 부분이 약간 낮았어요. 안에하고 그 레벨 차이를 이용해서 1층에는 기자 사무실, 식당, 그다음에 2층은 요 공간이 이제 그 진짜 보도관의 기능인 연두 기자회견을 한다든가 대통령께서 이제 이 레벨에서 바로 들어오면 이 레벨이 되는 거죠. 춘추관은 형태와 그 배치 방법이 이 땅이 갖고 있는 우리 건축의 멋을 잘 유기적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 이 춘추관은 좀 이 소박하죠. 그래서 맞배 지붕으로 해서 맞배 지붕이 갖는 단순함, 간결함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어떤 국정을 소통함에 있어서 국민을 위한다는 화려함보다는 정직함 그런 의미가 건물의 외형에서 표현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되게 맞배 지붕이 되면 이제 지붕면이 보이는 중앙에서 입구가 돼야 되는데 이 경우는 그 위치에 따른 그 특징에 따라서 앉히다 보니 경내에서 들어오는 이면이 박공의 그 이 측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맞배 지붕의 측면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쪽 입구에다가 작은 맞배 지붕을 하나 더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스로 봐서는 측면이지만 현관에 들어올 때는 맞배 지붕의 정면을 들어오게끔 그렇게 돼 있고 저 포벽에 있는 공포도 춘추관은 주심포만 해서 아주 간결하고 부석사 무량수전이라든지 수덕사 대웅전이라든지 그 맞배 지붕의 어떤 그런 비례를 그 당시에 많이 좀 연구를 했었죠. 춘추관은 그 용도가 대통령의 어떤 이 소통, 국민과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신문고 의미를 이제 둬서 고루 사모 지붕을 이제 만들었고 꼭대기에 있는 절병통은 저 모양이 이 동십자각에 있는 모양이 이쁘다 그래서 그 비례를 사진 찍고 와가지고 그 비례를 얹은 거예요. 그 당시에 자문위원님들이 한 분야별로 한 20분이 계셨는데 공사 끝날 때까지 한 30차례 같이 만들어서 협의하고 자문받고 그랬던 것 같아요. 춘추관 여기가 이제 메인 로비가 되는데 소수 3문으로 해서 들어오면 마당에서 바로 이제 현관을 들어오게 되고 로비에서 이제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면 기자회견장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아래층에는 이제 기자 사무실들이 있고 2층에는 부속실 일부하고 다목적 기자회견장이 있죠. 그래서 인테리어적 요소는 그 대지와 형상대로 평면이 이제 짜여져 있고 들어오면서 현관체 앞에 위에 있는 뭐 우물 반자 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내부 인테리어도 그대로 활용을 했고요. 하나는 특이한 게 여기 이제 백남준 그 비디오 아트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매체 미디어라는 어떤 그런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백남 선생님 작품을 여기다 하게 됐고 여기도 이제 독립신문 프레스센터의 어떤 이미지를 미디어 신문을 활용해서 이렇게 작품을 만든 거죠. 내부 소재들은 다 우리 국산 화강석, 뭐 포천석, 뭐 문경석 이렇게 돼 있죠. 외산돌은 뭐 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간혹 뭐 청와대 하면 뭐 세계 최고의 외산 자재 이렇게 쓰지 않겠냐 생각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아주 검소한 소재로 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국산 제품들을 다 활용했죠. 좋은 건축, 뭐 궁궐이라든지 좋은 뭐 사찰이라든지 서원이라든지 어떤 자연 속에 조화되는 우리 건축의 멋이 무언가를 아마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건축이 있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니까
마찬가지로 이 청와대 건물도 사실은 이 7만 평의 그 넓은 자연 속에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북악산 배경으로 청와대의 본체와 앞에 별채, 그 다음에 그 이 조화로운 수목들, 이렇게 본다면 이 도시 속에서 또 하나의 우리 이 고건축의 멋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왼쪽에 있는 나무가 자꾸 천천히 이동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관심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보는데, 열린 음악회를 여기서 마당에서 한 걸 봤는데 청와대 본관을 이렇게 배경을 해서 그 미디어 아트를 전복을 했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그런 새로운 거를 보게 됐는데, 우리가 겉으로 주간에 보는 그런 멋도 있지만 야간에는 그런 미디어 아트, 미디어 월을 활용한 이 처마와 이 공포, 그다음에 이 벽들, 지붕 굉장히 조화롭더라고요. 새롭게 우리 한국 전통 건축의 멋이 이 K 건축의 어떤 그런 세계화 그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도 느꼈어요. 미국의 워싱턴 기념관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이 기념관, 그런 명소로 돼서 좋은 장소로 오랫동안 영속되기를 바라는 마음